4장 나이브 베이즈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브 베이즈를 알기 전에 확률이랑 그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또 그 나이브 베이즈가 어떤 건지, 또 나이브 베이즈에서 사용이 되는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뭔지, 또 나이브 베이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알았으니까 그 프로버빌리티의 배경이 되는 이벤트 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 또 연속형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비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 나이브 베이즈의 결과가 언더플로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의 사건 A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사건 A의 확률은 무조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표본 공간 S라는 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표본 공간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된 집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표본 공간의 S는 그 확률은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그 A라는 사건을 각 부분 집합으로 A1, A2, 뭐 A3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그 A1, A2가 다 배반 사상이면 사건 A의 확률은 A1의 확률 더하기 A2의 확률 더하기 A3의 확률, 이렇게 모든 확률을 다 더하는 게 이제 A의 확률이 된다는 공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에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랑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고등학생 때 다 배우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나이브 베이즈에 사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면, 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독립이 아닐 때는 좀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되겠지만, A와 B가 독립사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의 확률에 B의 확률을 곱하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B 기분 A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때 계산식은 B의 확률 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하면 된다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즈 정리는 이전에 배운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랑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이 베이즈 정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 배경인데, 만약에 내가 이 B 기분 A의 확률을 알고 있을 때 이 A 기분 B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베이즈 정리입니다. 먼저 이 식을 간단하게 풀어서 보면 A 기분 B는 현재 내가 모르는 확률이고, 그 모르는 조건부 확률의 계산식을 보면 이 A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분자와 분모를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A 교집합 B의 확률은 아까 조건부 식에서 나왔듯이 이 B 기분 A의 확률이 A 교집합 B의 확률로 나눠준 식이기 때문에 이 B 기분 A의 확률에 B의 확률을 곱해주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나오게 되고, 또 이 B 기분 A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 1-B 기분 A를 하면은 B 기분 .A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부 확률에 B의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 A 교집합 B의 확률과 A의 교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조건과 이제 알고자 하는 확률을 뒤집는 어떤 그 정리식이 이 베이즈 시어렘입니다. 약간은 이제 조건이 하나일 텐데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게 되겠죠. 여기서 예시로 조건이 3개일 때, 뭐 조건이 A1, A2, A3고 그걸 A1, A2, A3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럼 이 식은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B와 A1, A2, A3의 교집합의 확률과 그것을 A1, A2, A3 조건들의 교집합의 확률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를 좀 더 풀어서 사용을 하면은 B가 주어졌을 때 A1, A2, A3가 될 확률과 거기에 곱하기 B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서 B와 A1, A2, A3의 교집합을 구하고 이렇게 분모는 또 어마어마하게 여러 경우의 수를 발생하게 되는 엄청 복잡한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만약에 이 A1, A2, A3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서로 독립이게 되면 분모의 식이 상당히 심플해집니다. 이거는 아까 독립일 때 그 A1, A2, A3의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라는 식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위에 분자의 경우는 B가 주어졌을 때 A 그리고 B가 주어졌을 때 A2 B가 주었을 때 A3의 확률, 각각의 조건부 확률이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이 서로 쪼개져서 나오게 되고 거기에 B의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 이 B와 A1, A2, A3의 교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나이브 베이지의 어떤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면 나이브 베이지에서의 나이브는 먼저 사전적 의미는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왜 단순함을 의미하냐? 일단 가장 단순한 가정 두 가지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편인데 먼저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첫 번째 가정과 서로 독립이다라는 두 번째 가정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뉴스에 키워드를 추출하고 싶다. 근데 뉴스에서 무슨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랑 아니면은 토핑을 나타내는 단어가 서로 중요한 정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그 두 단어가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두 단어 모두 가중치의 수준이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독립을 가정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브 베이지가 텍스트 데이터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예를 들다 보면 이 워터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워터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수식해주는 클린이라든지 아니면 투명하다 이런 형용사가 같이 붙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형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용사와 물이 독립일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이를 독립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현실적인 가정을 다 무시함에도 나이브 베이지를 쓰는 경우는 당연히 나이브 베이지가 그만큼 성과를 내기 때문인데 이것을 이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나이브 베이즈, 이 베이즈라는 용어는 베이지안에서 나왔다고 예상이 되는데 베이지안에서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베이지안 통계에서는 베이지안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형을 적합하는 방법인 최후 추정법,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 그래서 MLE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나이브 베이지는 조건부 확률 모델입니다. 기존의 KNN은 어떤 모델을 형성하지 않지만 나이브 베이지는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언급된 그 베이지안 통계가 무엇이냐? 베이지안 통계는 일단 확률을 어떤 그냥 일반적인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확률을 지식이나 어떤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라는 해석을 하는 확률론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단순히 발생 빈도로 여기는 그 비율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여기고 사전 확률을 기반으로 현재 증거로,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사후 확률을 유추해내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지에서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조건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온 실제 예제인데 만약에 이메일에 비아그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 이메일이 스팸 메일이냐 아니면 스팸 메일이 아닌 햄 메일이냐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확률들이 의미하는 용어를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비아그라가 주어졌을 때 스팸이 될 확률, 이거는 어떤 사전 확률과 현재 주어진 증거에 의해서 추출된 사후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팸,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타겟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 변수로부터 어떤 사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팸일 확률이 몇인지, 햄일 확률이 몇인지, 만약에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스팸인 자료가 한 20개, 전체 100개 중에서 20개가 스팸이고 80개가 햄이다. 그러면 사전 확률로 우리는 이제 어떤 이메일이 오면 80%는 햄일 거고 20%는 스팸 메일일 거다라는 사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전 믿음에 어떤 우도,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이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likelihood, 그러니까 스팸이라고 스팸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비아그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 이 우도와 그리고 조건부 우도인 이 비아그라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서 아까 봤던 조건부 확률의 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확률들이 어떤 용어로 불리는지 이 베이지안 통계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전에 배웠던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이 probability 모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의 피처, 나이브 베이지는 단어,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 픽의 피처, 그러니까 단어들이 있고 타겟, 이 텍스트 데이터들을 뭘로 분류할 건지로 정리가 된 이 타겟이 L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다면 이 각 클래스의 가능한 확률적 결과는 이 식과 같습니다. F1, F2부터 FP, 그러니까 각 단어에 속할 어떤 수치들이 주어졌을 때 그 문서가 CK,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라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기존에 배웠던 베이지안 베이지 스어렘을 기반으로 다시 식을 세워보면 각각 조건들의 교집합으로 된 확률, 각각 조건의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을 뒤집어서 이 CK와 F1, F2부터 FP까지의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식을 또 풀어 쓰게 되면 여기서 F1, F2, FP는 나이브 베이지에서 각각 독립이라는 강한 나이브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독립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P, CK를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각각의 조건부 독립으로 쪼개진 조건부 확률들의 프로덕트, 그 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1부터 FP까지의 확률들의 곱은 어떤 CK에 의해서 이 확률값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그 문서가 주어지면 거기에 F1부터 F2, FP까지의 값은 CK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그 각 클래스별로 이 단어가 주어졌을 때 각 클래스별로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계산된 확률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 Z라는 걸로 축약해서 이 스케일링 팩터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지의 프로버빌리티 모델의 최종적인 모형은 아까 그 스케일링 팩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스케일링 팩터는 이 K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스케일링 팩터를 제거하고 CK가 주어졌을 때 FI, 그러니까 각각의 I가 될 확률을 곱한 거에 CK의 확률을,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이때 이 확률, 계산된 확률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이 맥스, 최대가 되게 하는 그 원소를 계산을 해라. 여기서 원소는 이 K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각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계산을 하고 그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의 번호를 반환해라. 그게 이 나이브 베이지의 최종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앞에 설명에서도 중간중간 나오긴 했지만 이 나이브 베이지가 단순함, 그 나이브를 가정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빠르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노이즈와 결측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왜 그러냐면 이 나이브 베이지는 기본적으로 연속형 값을 그대로 쓰지를 않고 어떤 빈도나 뭐 값이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주형 자료에 자주 쓰이게 되기 때문에 노이즈나 결측 데이터가 이 확률에 고려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노이즈가 생기나 아니면 결측 데이터가 생겼나 해도 그 확률 값은 생각보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쓴다는 장점 때문에 이 노이즈와 결측 데이터로부터 조금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된 거고, 또 확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 않더라도 적은 데이터로도 훈련을 할 수 있고, 훈련을 한다는 건 어떤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추정된 확률을 얻기가 쉽고 이 추정된 확률을 믿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면 그 왜 얻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데, 모든 속성은 일단 동등하게 중요하고 독립적이라는 알려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결함 가정에 의존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된 확률이 결함 가정에 의해서 구해진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확률, 만약에 내가 A라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70%라고 해서 실제로 70%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그 A보다 B가 크다라는 사실만큼은 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측된 범주, 그러니까 이 문서는 A에 속할 거다라는 범주는 신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A에 속할 확률 자체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속성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데이터의 연속적인 그런 정보들을 버리고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나이브 베이지 자체가 확률이라는 어떤 범주형에서 사용이 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치 속성이 많으면 조금 이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예제에 대해서는 각자 책으로 계산을 직접 해보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벤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모델은 베르누이, 멀티노미얼, 그리고 가우시안, 이렇게 세 가지의 이벤트 모델이 있는데, 먼저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 베르누이 분포를 이해하면 이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어떤 0 아니면 1 아니면 뭐 yes 아니면 no라는 두 가지 결과만 있을 때 이 실험을 딱 1회 실행을 해서 나타날 두 가지 결과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이상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힘든데 식을 보면 이 조건부 식은 이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의 조건부 확률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분포의 식 자체가 이 P가 주어졌을 때 그 X가 0이냐 1이냐가 가능할지 X가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을 실험을 딱 한 번 하기 때문에 성공했냐 아니냐라는 결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는 0 아니면 1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럼 X에 1이 주어지면서 그 확률은 P가 됩니다.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럼 X엔 0이 주어지면서 1-P 그러니까 실패 확률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를 기반으로 그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의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이 pki xi 곱하기 1-pki의 1-xi 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ki는 k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총 L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그 1부터 L개 중에 어떤 특정 값, 그 k라는 클래스에서 이 i번째 피처, 어떤 단어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xi는 특정 예제에서 i번째 피처의 발생 유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문서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가 그 문서에 포함됐냐 안 됐냐를 나타내는 걸로 문서가 포함되면 1, 문서가 포함되지 않으면 0으로 된 행렬을 최종적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F 여기서 뭐 F1, F2, F3 세 개의 단어가 있고 어떤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가 있을 때 다큐먼트 1에는 이 F1이 포함되어 있고 F2가 포함되지 않고 F3가 포함되어 있다. 다큐먼트 2는 F1이 포함되지 않고 F2도 포함되지 않고 F3는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처럼 0과 1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0과 1로 구성된 각각의 변수 F1과 F2, F3를 사용을 해서 이 나이브 베이지 모델을 형성하는 게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입니다. 그만큼 이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는 이 피처, 그러니까 단어가 발생했냐 아니냐라는 그 발생 여부인 이진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짧은 텍스트에 유용한 게 긴 텍스트에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진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보의 손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 뭐 뉴스 기사 제목 같은 텍스트를 분류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또 멀티노미얼 같은 경우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는 정수의 데이터인데 이게 빈도수가 1을 가지는 멀티노미얼이랑 같게 되냐 그건 또 이론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멀티노미얼은 다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 다항 분포의 차원이 2차원이 되면 그게 이항 분포가 됩니다. 이항 분포가 된다는 것은 또 이 베르누이를 n번 시행한 게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도수를 1을 가진다고 해도 베르누이가 멀티노미얼과 같아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이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지입니다.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다항 분포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항 분포란 어떤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단어의 개수
나타내는 변수를 가질 수 있는 이상 확률 분포로 어떤 독립적인 시행에서 각각의 값이 특정 횟수가 나타날 확률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운트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차원이 2일 경우는 다음 분포가 이항 분포가 됩니다. 이 식을 보면 이 식도 이 멀티노미얼의 PDF 확률 밀도 함수에서 나타난 조건부 확률인데 여기서 pki는 k에서 k번째 피처 어떤 단어가 발생할 확률이 되고 xi는 어떤 특정 예제에서 i번째 피처의 발생 횟수가 됩니다. 아까 이전에 베르누이에서의 xi는 발생 여부, 그러니까 0이냐 1이냐지만 이 멀티노미얼은 이 발생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0 이상인 어떤 정수값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 다음 분포의 PDF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노미얼이 어떤 데이터 행렬을 받냐 똑같이 아까처럼 F1, F2, F3가 있고 다큐먼트 1과 다큐먼트 2가 있다. 그러면 다큐먼트 1에는 F1이 뭐 3번 포함되고 F2는 2번, F3는 0번, 다큐먼트 2는 F1이 7번, F2는 뭐 4번, F3는 5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몇 번 나타났는지를 나타내는 행렬을 사용하는 데 적합한 모델입니다. 피처로 이벤트 발생 횟수인 빈도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바로 그 발생 횟수고 이 빈도가 0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에 이 조건부 확률 모델을 보면 xi가 0이 되면 이 확률이 0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단어의 특징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가 0일 경우 다른 확률의 모든 정보가 사라지니까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방법을 라플라스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보다는 긴 텍스트에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스무딩을 언급하고 가자면 이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어떤 가짜 수라는 작은 샘플을 보정해줘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W1 그 단어 1번 단어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5다. 그리고 이 W2는 10분의 5다. 그럼 W3는 자연스럽게 10분의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라플라스 스무딩, 그러니까 이 가짜 수를 일씩 보정해 준다고 하면 W1은 하나 빈도가 하나 추가되고 그 분모는 하나 해서 총 3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13이 됩니다. W2는 자연스럽게 6개가 되고 13이 되고 W3는 1개가 추가되고 13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3개의 W1, W3의 확률을 곱하더라도 0이 0에 근사할 수는 있지만 0이 돼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른 확률들에 의해 이 W3의 작은 수가 보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수, 이 수도 카운트가 1일 경우는 라플라스 스무딩, 그리고 일반적으로 1이 아니고 뭐 다른 수치다 하면 리드스톤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라인 베이지입니다. 가우시안은 이 가우스 분포, 그 통계에서 자주 쓰이는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규 분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기존에 했던 베르누이나 멀티노미얼은 이산 확률 분포인데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자료를 연속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모수,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분포의 형태가 정해지는 정규 분포는
기본적으로 이 종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가 평균, 그리고 그 평균으로부터 일정한 표준 편차와 이 퍼져 있는 폭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수인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이 분포의 형태가 정해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연속형 자료는 자료 수가 커질수록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연속형 자료는 이 정규분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어가 하나일 때 정규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 f가 하나일 때, 이거는 정규분포의 PDF를 그대로 가져온 걸로, 이 정규분포의 평균, 이 UK는 어떤 K번째 클래스 내에서 이 변수의 평균, F의 평균이고, 이 시그마 K는 그 어떤 K라는 K번째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그때 변수의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각각 그 변수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을 해서 정규분포의 PDF로 넣어서 확률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할 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CK가 주어졌을 때 X, 즉 이 확률은 likelihood가 됩니다. 그래서 이 likelihood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 확률을 이용을 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 이벤트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벤트 모델을 기반으로 자료에서 likelihood를 계산을 하고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이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를 쓰느냐, 베르노이 나이브 베이즈를 쓰느냐, 아니면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를 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수 f가 하나일 때에 대해서 한 건데, 그때 다큐먼트의 확률이 7.8이다. 다큐먼트 2는 4.3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 다큐먼트의 긍정지수, 포지티브 밸류를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한 값이 7.8이다, 4.3이다라는 연속형 값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지티브 밸류를 가지고 이 다큐먼트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예측하겠다, 그거를 나이브 베이즈로 해보겠다 하는 경우에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연속형 분포가 n이 무한대가 되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어떤 변수가 하나일 수가 없겠죠. 상당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f가 여러 개가 된다, 그럴 때는 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어떤 행렬 x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다별량 정규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별량 정규분포의 PDF를 가지고 likelihood를 계산을 해서 똑같이 나이브 베이즈를 적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는 모든 피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의 클래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눠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UK와 시그마 K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나이브 베이즈가 연속형 변수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말고 만약에 연속형 변수가 다른 범주형 변수들이랑 섞여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속형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비닝입니다. 이 그림은 책에서
스크랩한 그림인데, 이렇게 0부터 24까지 주어진 어떤 연속형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구간으로 쪼개서 어떤 4개의 범주를 형성을 하는 게 비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빈 원에는 0과 1 사이의 모든 연속형 값들이 포함이 돼서 이 연속형 값들이 7개 포함이 됐다 하면은 이 빈 1이라는 범주는 이 연속형 값에 모두 빈 1이라는 범주가 할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6부터 12라는 연속형 값들에는 이 빈 2가 할당이 되게 되고 12부터 8에는 빈 3, 그리고 18부터 24까지는 빈 4가 할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속형 변수 f가 1, 2, 3, 4, 1, 2, 1, 2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로 할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주형 변수로 나왔다면 나이브 베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나이브 베이지를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봤듯이 어떤 확률들의 곱수로 이루어진 조건부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확률들이 현저히 작은 것들만 모여 있으면, 예를 들면 단어가 2만 개 정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값이 현저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2만 분의 1, 2만 분의 3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 확률들의 곱수는 당연히 0에 근접하게 돼서 그 어떤 다큐먼트와 다큐먼트 간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언더플로우 문제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저히 작아진 조건부 확률은 0에 근접해서 값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은 아까 이전에 멀티노미얼에서 봤었던 라플라스 스무딩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로그 변환을 함으로써 값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부 확률에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뻗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확률이다 보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서 아마 주로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큰 값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갭이라도 그 갭이 커지게 돼서 그 두 개의 확률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나이브 베이즈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